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저임금 만원 공약 파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정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10.9% 오른 액수지만 2020년에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올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에는 어려워진 상황이 됐는데 결국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늘어난 소득이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만원 달성이 늦춰졌다며 불만이 있지만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최대 쟁점인 불공정 해소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여야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사실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정미 기자, 먼저 정치권의 반응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정치권을 보면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 자체가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보면 지난해 16.4% 올라서 올해 7,000원대가 됐고요. 내년에는 10.9% 오른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긴 했지만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도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근로자 지갑부터 채워주자는 이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버는 돈을 늘려줘야 소비도 활성화가 되고요. 네. 소비가 늘어나야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사실 이 결과는 미래에 나올 얘기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장 지금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파장이 커졌는데요. 여당은 이들이 말하는 어려움의 본질이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불공정한 구조 탓에 다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이른바 대기업 갑질로 오른 납품 단가를 낮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야당은 이런 여당의 주장이 물타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른 것이고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돈을 주고 싶어도 줄 형편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이 다른 엉뚱한 문제를 꺼내들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니 수수료니 갑질이니 이런 문제는 다 차치하고 콕 집어서 최저임금만 논의를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 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금액보다는 많이 줘야 한다는 하한선인데요. 이 최저임금 자체를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잘 버는 대기업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돈을 못 버는 중소기업은 이 하한선을 높게 잡아놓으면 타격이 크다는 설명인데요. 이 최저임금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 없다면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최근 2년 동안 급격히 오르기는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을 보면 한 자릿수 인상률이었는데 그것도 5%에서 8%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는 16.4%, 올해는 10.9%가 올랐으니까 갑자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과연 영세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결국 직원을 쓰지 않을 거고 그럼 고용이 줄어들고 돈 버는 사람이 줄면 소비도 위축되고 다시 기업이 어려워지는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 여당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 누구 말이 맞는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들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경영계는 지금의 야당과 같은 입장인데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는 거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었죠.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의제기도 하기로 했고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최저임금 지급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막농성 같은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갑질 문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에도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고 투쟁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굳이 이 문제를 최저임금의 보완 대책으로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노동계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지금의 최저임금도 적다는 주장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인상률로는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릴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더 올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또 경영계가 주장하는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효과를 반감시킬 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정해놨는데 예외를 두면 너도 나도 예외를 적용받아서 실제로 어려운 근로자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워낙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돈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앞으로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을 받거나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전 자금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야간 영업 중단 및 신용카드 취급 거부까지 검토했던 편의점 가맹주들은 당장의 단체 행동을 유보했지만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정부와 본사에서 마련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약자들끼리 벌이는 이른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을 피하려는 입장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각계에서 처방과 진단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공식화했고 경제정책 운용에도 이제 앞으로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금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책들을 보면은요. 일단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 되니까 정부도 좀 난처한 모양새입니다. 네. 이게 정부의 화살은 대기업이나 카드사, 편의점 가맹본부와 같은 이른바 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도 올려주고 수수료도 낮춰주라는 겁니다. 이 총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맺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납품 단가가 적절한지 감시도 강화했습니다. 대책으로는요,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가 2%대인데 비해 소상공인 페이는 0%대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요. 이 소상공인 페이는 모바일인데다 돈이 있어야 결제할 수 있는 직불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외상으로 사는 신용카드와는 다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과연 얼마나 쓰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많이 늘려줘서 많이 쓰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쇠퇴한 지역에 빈 점포를 사들여서 싸게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상인들은 쇠퇴한 지역에서 싸게 임대를 받는 건 의미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장사를 해야 하는데 싸다고 해도 사람이 없는 점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부는 중소기업에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금액이 기존 지원 규모에서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어서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써달라고 홍보하고 있고요. 근로자들에게는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고 많이 소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게 정부의 의지대로 잘 움직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렵기는 했습니다. 소규모 빵집 같은 경우는 직원을 4명 고용하고 있었는데 네.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년에는 인건비만 2천만 원이 넘게 오른다고 합니다. 이 매출을 1, 2년 사이에 갑자기 2천만 원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직원을 줄이게 되는 거죠. 임대료도 당장 줄일 수는 없고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일시적이니까요. 결국 소규모 가게는 직원을 안 쓰고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곳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대기업이야 지금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많으니 문제가 없는 거죠. 이 급격한 변화를 피하려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건 역시 각 업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다 보면 최저임금 체계 자체가 너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선순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자리는 줄더라도 대기업이 사람을 더 뽑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값이 더 나누는 겁니다. 네. 가맹본부도 수수료를 줄이고 카드사도 수익을 줄여서 이른바 을에게 수익이 더 가도록 하는 건데요. 이 정작 가맹본부와 카드사들도 할 말이 많긴 합니다. 이 가맹본부와 카드사들도 직원이 있고요. 네. 이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예외 없이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정부 정책에 따라 수익을 줄이다 보니 가맹본부와 카드사들도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모두가 잘 살자는 정부의 정책 방침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논쟁에 불이 붙었다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세워진 경제 기조에 대한 엇갈린 반응들인데 우리 경제에 실제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만원 공약 파기 사과 관련 보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이정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다학과 뉴스타워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학생들이 본격적인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우리 아이의 학습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 학부모님들도 많을 겁니다. 특히 수학과 같은 기초 과목은 개념부터 튼튼히 잡아놓아야 고학년이 되어도 곧잘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YTN DMB에서 방영하고 있는 수다학은 수학에 대해 고민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에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연과 솔루션을 만났는지 살펴봤습니다. 수다학은 프로그램 속의 새로운 코너로 수학을 알려줄게로 시작합니다. 수학 공부의 동기를 제공해주고 살아있는 수학 공부의 꿀팁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는 비법을 전해줄 멘토를 만나봤습니다. 멘토는 초중고 수학 공부에 이어서 학부와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수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20년 가까이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학자인 그에게서 어떤 비법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외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10나누기 3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수학을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어떻게 수학을 전공으로 박사까지 도전하게 되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수학과 관련된 역사나 일화들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공식도 무작정 외우지 않고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일화들을 찾아보다 보니 수학에도 점차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수학보다 수학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공식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학습법도 공개했습니다. 스스로 경험을 통해 익힌 방법을 전해줘 학생들이 쉽게 적용해 볼 만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멘토는 수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꿈과 열정은 수학자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수학을 재밌어하는 초등학교 2학년 이성호 학생이었습니다. 성호는 검도부터 피아노, 방과 후 활동까지 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강력히 원해서 엄마조차 말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학에 대한 흥미도 많고 열정도 많아 보이는 성호의 모습에서 어떤 고민이 있어 사연을 신청했을까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학습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초보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성호의 학습 태도를 스튜디오에서 지켜본 멘토들은 제각각 맞춤형 솔루션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성호는 집안에서의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은 줄이고 집에서의 활동을 늘려가면서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호의 정확한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학 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문제풀이 훈련이 부족해서 몇 문제를 놓쳤지만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화면으로 실제 틀린 문제를 보여주면서 어떤 과정에서 틀렸는지 정확히 짚어주어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이전과 다르게 더 특별해 보였던 것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학부모인 엄마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수학에 관심이 많고 잘하더라도 계속해서 학습 능력을 끌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보 엄마들에게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다학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초보 엄마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전해줘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또한 아이들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개성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때 흥미를 느끼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멘토의 조언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수다학은 현재 초등학생 위주의 수학교육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연령대를 넓히는 것도 더 많은 시청자층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고 사이다 같이 시원한 솔루션들이 제공되길 기대해 봅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물놀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벌써 전국 유명 해수욕장들은 피서객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휴가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더위를 식히려고 물놀이를 하러 나온 피서객들이 바다와 계곡에 몰리면서 사망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 촬영을 통해 끝없이 펼쳐지는 백사장의 모습을 담아낸 보도 영상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술을 마시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바다에 놀러온 피서객들도 음주 후 바다에 뛰어드는 취객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물놀이를 하면 확장됐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마비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음주 후 물놀이는 금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여름철 국립공원 익사사고의 80%가 음주 후 물놀이에서 비롯됐다고 하니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곡에서는 물이 차갑고 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곡에서는 가장자리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곡은 폭우나 소나기에도 범람할 수 있어 비가 오면 물놀이를 멈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계곡에 고립되어 구조되는 모습은 매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 외에도 물놀이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입는 것도 좋으며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고 물에 들어가야 하는 등 안전수칙 등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안전수칙을 자막을 통해서도 정리해 주었는데 자막이 영상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자막을 크게 하거나 그래픽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전하다 보니 각각의 수칙에 대한 정보들이 비교적 짧게만 요약되어 있어 정보를 상세히 알고 싶은 시청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놀이 사고의 피해 건수나 사고 원인 등을 통계 자료 등을 통해 보다 상세히 짚어주는 것도 시청자들의 피해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물놀이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며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는 것도 보도 내용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휴가철을 맞아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계획한 분들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휴가철이지만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뉴스에서 안전수칙 등을 여러 차례 알려주는 것도 언론의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적절한 조사가 필요한 자막이나 모자이크 처리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종종 나타났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파주에서 40대 장애인 펜션 수영장에 빠져 숨져라는 스크롤 자막이 방송됐는데 원래 보도 내용은 40대 장애인이 펜션 수영장에 빠져 숨졌다는 뉴스인데 현재 자막으로 봐서는 40대가 장애인 펜션 수영장에서 빠져 숨졌다는 것으로 이해 가능한 상황이므로 주체에 대해 정확히 표시해 주거나 적절한 조사를 사용해 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드루킹 특검 리포트에서 긴급 체포된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안경 쓴 눈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거의 식별이 가능했고 개인 보호 차원이라면 좀 더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진을 없애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방범용 카메라를 장착한 공익적 기능의 자판기를 소개한 기사에서 흉기가 그대로 드러난 화면이 방송됐는데 흉기가 여과 없이 보여져 부적절해 보였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해결 저널리즘의 역할과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 중 하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작년에 16.4% 인상에 이어서 큰 폭의 상승이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시간당 1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비교적 큰 폭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느 쪽도 만족하는 당사자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언론의 인터뷰 기사를 접해보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필연적으로 인원 감축 및 신규 고용 제한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월소득이며 현실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수준임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언론을 통해서 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도 만족하지 않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며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당장 시행이 철회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도 언론에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있었지만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에게도 경제 성장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고 기업 역시 비싼 인건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을 이뤄 더 성장하게 되는
성공 스토리가 쓰여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역시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 감시와 비판의 기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언론재단이 제기한 문제 해결 저널리즘이 도입된다면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언론의 순기능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YTN에서도 팩트체크 프로그램이나 YTN 라이프에서 각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안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문제 해결 저널리즘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편의점 영역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인 편의점 주인과 시간제 일자리인 편의점 직원 간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보이는 것보다 최저임금 문제가 여러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시간제 근로자들의 갈등 문제는 사실 대기업과 소기업의 공정계약 문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격차 문제,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퇴직 후 소득 문제, 직업 안정성 문제, 정규직 대 비정규직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정부의 민간 영역의 개입 정도의 문제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갈등의 요소가 편의점을 둘러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점만을 드러내고 또 다른 문제로 떠나버린다면 시청자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을 느끼고 절망감만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은 문제 해결 저널리즘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방안 모색과 벤치마크할 수 있는 타 사회나 국가 정책에 대한 심층 보도를 통한 해법 제시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